저긴데. 저기 아니야? 야, 빨리 가보자. 세계 최고의 환경운동가이자 사진작가님이신 신예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예원이고요. 마지막 발표니까 다 집중력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다. 이게 제 논문 제목이고요. 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하철 같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빠른 지하철. 또 방심했다가 몰려오는 인파에 휩쓸려가는 그런 곳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하는지 먹는지 보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나갈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다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내려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달려오느라 놓쳤던 또는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논문 주제는 2020년 가장 이슈였던 기후위기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목차는 대안학교를 다니며 중학교 간디학교, 패스트 패션 육식문화 쓰레기, 그리고 마지막은 제 사진집을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논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된 건 큰 동기가 있기보단 11년의 시간들이 차근차근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초중고 모두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거의 한 11년이나 되는 시간을 대안학교에서 보냈죠. 초등학교 때는 거의 논기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운동장에 가서 오징어 게임이나 사방치기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집도 짓고 열매들도 따먹고 제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건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아닌 그저 잘 노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노는 법은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비하하면서 노는 게 아닌 다 같이 잘 노는 것이었죠.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만큼 놀지 못했어요. 주위에 산과 나무들이 없기도 했고 당시에는 중학교 공간이 반지하였거든요. 그래도 세월호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던가 탄핵 시위를 같이 참여하며 세상이 마냥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학교가 통합교육을 지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도 생겼고요. 중학교 장애인권 수업을 할 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차별이나 편견을 찾아내야 한다는 이것이었어요. 장애인권뿐만이 아닌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차별들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현재 간디는 이런 감수성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맨날 보는 동네 친구들이랑 나와서 그런지 간디는 꽤 신선했어요. 같은 대학교였지만 간디는 수업이 필수인 게 거의 없었고 사람들의 감수성도 다 다르고 생각도 제각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서 제 생각들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는 다 똑같은 걸 배우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묻혀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간디에선 다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 계속 의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야도 굉장히 넓어졌는데 불편함은 있었지만 언어를 몰랐던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금 불쌍한 가축들에서 육식 문화의 폭력성을 알게 되고 패스쿨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과정이 초중학교 때부터 주류보다는 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늘을 알면 둘이 보이듯 약자와 소수자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특히 알맹이 상점으로 인턴십을 가게 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케이, 천천히.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사고 1+1이라면 무조건 구매했는데 인턴십을 다녀온 후 무언가를 소비하기 전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또 알맹이 상점에 계신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연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세상에 하나의 좌표가 된 것 같아요. 인턴십이 끝난 이후엔 쓰레기나 기후위기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논문 주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막상 주제를 정하고 보니 어떤 방법으로 풀어볼지 고민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질문 몇 개를 가지고 공부해서 연구 논문을 써볼까? 숲속 마을에서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를 해볼까? 등 고민을 하던 중 사진집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0번을 설명해도 거북이 코에 빨대 꽂힌 사진 한 장이 더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사진 한 장이 주는 파급력이 몇십 줄의 글보다 더 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쁘고 좋은 사진집이 아닌 불편한 사진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진집에선 삼겹살을 보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 사진집에선 뭔가 불편하다,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불편한 사진집을 만들기로 했으니 이제 어떤 것이 불편한지, 어떤 것을 찍을지 고민을 해야 했어요. 머리를 굴리던 중 우리 삶의 기물이 되는 의식주에서 의는 패스트 패션을, 식은 육식 문화를, 그리고 마지막 주는 쓰레기로 대체해 의식스를 바탕으로 사진집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바로 책과 다큐들을 보며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간단히 제가 공부했던 의식스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패스트 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옷 시장은 현대 소비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쇼핑을 할 때 옷을 사는 건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멋이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패션 시장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유행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싸고 빠르게 생산되는 패스트 패션 덕분입니다. 쇼핑몰이나 지하상가 또는 대중적인 의류 매장에서 티셔츠를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옷 한 벌에 5,000원, 재료비와 옷을 만드는 인건비, 판매자의 이익까지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장사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서 돈이 남는 걸까요? 바로 옷을 만드는 인건비에서 돈이 남게 됩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에 라나플라자라는 의류 공장이 붕괴하며 1129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129명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하루 최대 3달러 정도의 돈을 받고 일했던 인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 옷을 맡긴 기업 중 자라와 H&M 같이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네. 많은 의류 산업의 노동자들이 브랜드의 저렴한 옷을 위해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노동 환경에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패션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연간에도 전체의 8에서 10%를 차지하는 양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 물 7,500리터가 사용되는데 7,500리터는 한 사람이 7년간 마시는 물의 양입니다. 의료 폐기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옷은 면이 아닌 이상 대부분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옷을 세탁기에 돌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고 미세 플라스틱은 세탁기를 통해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해도 매립지에서 200년에서 300년을 남아 토양을 오염시키며 썩지 않고 남아있게 되죠. 면 또한 빠르고 싼 소비를 위해 유전자 조작 면화를 만드는데요. 유전자 조작 면화는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면화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양과 물의 농약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그마치 1kg을 생산하기 위해 물 2,720리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로 인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걷던 호수인 아랄해가 사막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염색을 위한 여러 화학물질과 농약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병을 앓습니다. 하지만 병을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사람들이기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죠. 우리가 빠르고 싸게 옷을 입는 대신 우리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과 지구가 대신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은 육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키우는 개와 우리가 먹는 돼지에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드킬을 당한 개를 보면 어떤가요? 저는 너무 안타깝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장식 축산에선 몸집이 작으면 단지 사료값이 아깝다는 이유로 가축들을 죽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 아니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고기로 소비하는 돼지와 소, 닭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돼지가 개만큼 지능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돼지는 무려 3, 4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깨끗한 동물에 속합니다. 배변 보는 자리를 일부러 보금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죠. 하지만 공장식 축산에서의 돼지는 좁은 의리에 평생을 살기에 배변을 그대로 자기 밑에 배출하게 되고 청결을 전혀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공장식 축산의 스트레스로 돼지는 동료의 꼬리를 물거나 살을 깨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넓은 사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새끼 돼지 때부터 꼬리와 이빨을 잘라버립니다. 어미 돼지는 다른 돼지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평생을 몸도 움직이기 힘든 스톨이라는 틀에 갇혀 출산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돼지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지만 공장식 축산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질병이나 굶주림 등으로 죽기도 하는데 어미는 스톨에 갇힌 채 그저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심지어 몇몇 새끼들은 스톨에 갇힌 어미에게 깔려 죽기도 합니다. 소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송아지들은 부드러운 식감의 고기를 위해 마취 없이 거세당합니다. 그렇게 거세당한 송아지들은 체중 조절을 위해 인공 사료만을 먹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소들은 늘어난 몸무게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며 비타민 A 부족으로 눈이 멀기도 합니다. 또 소들의 수명은 20년이 넘지만 고기소는 평균 2~4년을 살다 도살된다 합니다. 젖소는 어떨까요? 젖소 또한 불행합니다. 우유 또한 누군가의 젖이기 때문에 젖소는 우유를 짜기 위해 쉬지 않고 평생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6차례에서 7차례 정도만 반복해도 젖소들은 점점 허약해지고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되며 몸은 조금씩 망가집니다. 결국 젖소는 평균 수명인 20년의 반도 못 산 채 평균 6~7년 만에 도살될 값싼 고기로 팔려나갑니다. 젖이 나오지 않는 수컷 젖소는 돈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송아지 고기로 도살됩니다. 마지막은 닭입니다. 닭은 알을 낳는 산란개와 고기를 위해 키우는 육개 두 종류로 나누어져 키우게 되는데요. 닭은 약 17년을 살 수 있는 동물이지만 육개는 고작 35일, 산란개는 평균 1년 6개월을 살다가 도축됩니다. 육개는 35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닭을 무려 1.5kg 정도까지 찌워내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닭들의 뼈는 성장하지 못한 채 그저 살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닭들은 자신의 지방을 감당하지 못한 채 다리와 목뼈가 뒤틀리거나 출혈, 빈혈, 시력상실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닭들은 날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네, 산란개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산란개는 1년 6개월 동안 A4용지 반 정도 크기의 케이지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케이지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 산란개 닭들은 제대로 된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채 도살되며 닭 10마리 중 1마리는 다리를 절름거리고 4마리 중 1마리는 뼈관련 질환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죽는 닭도 당연히 생기는데 케이지는 닭의 수에 비해 너무나 좁기에 죽은 동료 닭을 그대로 밟고 지내게 됩니다. 산란개의 수컷들은 알을 낳지 못하므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분쇄기에 갈려 죽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육식이었고요. 지금 한 이야기들은 요약 분위기에 실제 공장식 축산의 반의 반도 못 담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을 전혀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동물들은 돈과 이익일 뿐인 거죠. 더하여 공장식 축산의 환경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인류 모두가 고기만 먹지 않아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축산업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공장식 축산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통을 느끼는 한 생명이 존엄성 없이 그저 산풍마냥 공장에서 찍힌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묻어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한 몇 %가 재활용될 것 같나요? 30%. 네, 다행히 그거보다 높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다 해도 그 중에 제대로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4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먼저 상품이 생산 단계부터 복합재질로 나오거나 재활용을 하기 힘들게 제조된다는 것입니다. 복합재질은 플라스틱과 종이가 섞여 있거나 플라스틱끼리도 재질이 다른 애들끼리 붙어 있는 걸 말하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선 같은 재질끼리도 압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페트병에 붙은 라벨만으로 재활용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색깔입니다. 요즘 음료수병을 보면 색깔이 정말 알록달록한데요. 색깔병을 재활용하게 되면 무색에 비해 재생연료로 재활용될 때 상품 가치가 매우 낮아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에 선별 과정에서 빼버리기도 하고요. 또 배달 음식이나 테이크아웃 컵은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씻어 배출한다고 해도 오염도가 심하고 테이크아웃 컵만 해도 3가지의 플라스틱의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선별되지 못한 채 나머지 60% 이상의 쓰레기들은 폐기물이 되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소각을 해도 부피를 줄이는 것이지 이 끈질긴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 무단투기 되고 있습니다. 한 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만 무려 연간 약 8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바람과 해류로 인해 모여 섬을 이루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쓰레기 섬의 면적은 한반도의 9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음식물 가운데 무려 3분의 1은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그저 생산만 된 채 사람 입에 닿지도 못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만 연간 33억 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고요. 논문을 쓰면서 느낀 거는 싸고 빠른 것은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현대사회가 발전해서 돈만 지불한다면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엔 우리를 대신해 동물들이,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구가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집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소개 방식은 북토크 방식으로 갈 거라서 지금 세팅을 잠깐 분위기를 바꾸고 세팅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북토크를 할 때는 진행자가 필요하니까 저의 진행을 맡아주실 김규민 씨를 모시겠습니다. 규민 씨가 오늘 저를 위해 모자도 안 쓰고 왔어요. 이제 적당히. 아, 이렇게 네, 바쁘신 와중에 북토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죠. 네. 네, 그럼 바로 신예원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면 북토크 시작해 볼게요. 바로 지금 흔들려도 될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사진집의 이름이 이면이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이면이 이면지에 쓰이는 이면이랑 비슷한 얘기인지?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면의 사전적 의미가 뭐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란 뜻인데 딱 제가 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맞는 것 같아서 이면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사진집에 테마 같은 게 있나요? 테마요? 테마는 여기 연결고리라고 되어 있듯이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집이 예를 들어 치킨과 닭이라는 생명체의 연결이나 뭐 우유와 젖소의 연결, 쇼핑몰에서 보이는 예쁜 옷들과 바다에 흘러가는 옷들의 연결, 또 맛있는 배달음식과 일회용품 쓰레기들의 연결,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또 우리가 사는 지구를 헤치며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찍은 사진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하시죠. 사진을 되게 잘 찍으셨네요. 네. 예원 씨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진들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진은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찍었는데도 이 소의 눈이라던가 뭐 쓰레기상 같은 사진을 다시 보면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진은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들을 잠시 머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무언가 불편해도 또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도 휙휙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으니까 좀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 주제랑 사진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출사를 나갔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병덕쌤과 엄미쌤이 차를 잘 태워주셔서 갔다 왔고요. 사실 큰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돼지 사진을 찍기까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가 이제 한창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 중이었어요. 거의 돼지를 찍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축산협에도 전화를 해서 찍을 수 있냐 물어봤는데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이제 동물복지 농장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물복지 농장에 전화를 했는데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해보지 않고는 모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거는 어디 갔지? 잠시만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저랑 병덕쌤이랑 방역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그런 사진이네요. 뭔가 복장이랑 카메라 들고 있는 게 진짜 기자 같으시네요. 프로 네, 같아요, 약간. 네, 뭐 거의 그런 정신으로 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사진집은 이제